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판 지르콘 미사일, 그러니까 극초음속이죠. 예,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예전에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그 우리 초음속 미사일, 대한 미사일이 소개됐을 때 그때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판 야운트, 그게 이제 초음속 대한 미사일이고 그 다음 차례는 한국판 지르콘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제가 예상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제 처음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험도, 처음 비행 시험도 내년이니까 몇 개월 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12월 달이 이미 됐으니까. 그런 소식이 이제 접하게 된 것이죠. 어제입니다. 이 행사가 2021년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이라고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뭐 크지는 않은 행사예요. 이게 이제 현재 진행 중이고 어제 첫째 날, 오늘이 이제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 여기서 그 시제 모델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게 대충에 보면은 외관은 길이가 한 8.9m, 직경은 제가 들었는데 정확치가 않아요. 70cm 후반인데 제 기억으로는 77, 78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두께는. 무게는 뭐 2.4톤이고 시험 속도는 마하 5에서 6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내년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예전에 이게 이제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 처음 알려진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작년 6월 9일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했죠. 그때 언론에 이제 쭉 퍼졌습니다. 그 보고서 제목이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마지막 그 맺은 말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2004년부터 액체 램제트 추진기간 연구했고, 그 다음 2010년부터는 퓨전형 극초음속 핵심 기술을 응용 연구를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퓨전형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뭐냐면은 그 램제트 엔진과 마하 5 정도까지 작동하는 램제트, 그리고 마하 5 이상에서 작동하는 그 스크램젯, 그거를 융합해서 융합하는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 한국판 지르콘이죠,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서에. 그리고 정경두 전 국방장관이 이걸 확인을 했죠. 실전 배치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군에서 소요제기를 하면. 네, 더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그 비행 시험을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보고서에서 나온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봐지고, 그 앞부분에 했던 연구들도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2004년부터 시작했던 연구가 성과를 낸 것이죠. 그래서 초음속 대한 미사일이 나오고, 이번에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뭔가 나오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처음으로 이제 그래픽상으로 등장한 것은 실 모델이 아니라 이게 ADD 창설 때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이 아마 작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기념 홍보 영상에 잠깐 나옵니다, 이게. 예, 이 미사일이. 그래서 그걸 제가 캡처를 해서 지난번 동영상에서 사용을 했던 것이고, 이 당시 이제 ADD의 메인 슬로건은 추격해서 이제는 추격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는 기술 선도하겠다, 세계적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화면이 등장을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실제 모델로 나타난 것이고, 내년에는 비행시험을 한다. 비행시험을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설계 차원에서 여러 번의 검토가 있었고, 뭐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타 등등, 그리고 엔진 점화 시험,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지상에서 행해졌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은 하늘에 날려도 잘 날아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초고속 발사체 및 비행체 구조 기술, 이게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CJ 모델 옆에 있었던 소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그 과제 자체도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아까 국회 입법처 보고서에서 언급했다시피 그때는 18년부터였는데 이건 19년부터 23년까지 하게 돼 있어요. 이런 형상으로 하고. 예. 자, 보면은 이제 초고속 비행체 구조 설계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단분리 장치 설계 기술도 확보를 하고, 발사장치 설계 기술도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옆에 동영상도 처음으로 이제 제공이 됐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예. 그 한화 관계자가 그게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본인도 이 동영상을 어제 처음 봤대요.
네. 그러니까 어제 처음 공개된 건 맞습니다. 관계자들도 어제 처음 봤으니까. 네. 이게 이제 한국판 지로콘의 외관입니다. 이게 이제 8.9m라는 이야기죠. 오른쪽 제일 앞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이게 순항 미사일체입니다. 이게 미사일이고 그 밑에 1단, 2단 해서 부스트가 달려 있고 그 부스트와 미사일 본체 사이에 인터스테이지라는 연결되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이 미사일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제 생각을 조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참고가 되는 미사일이 이거죠. 현재 실전 배치가 거의 됐을 겁니다. 미사일이 유일한 것이 러시아의 지르쿤이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고 금년도에 이미 수상함에서 VLS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하는 실험을 했고 또 잠수함에서도 발사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도 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에 들어가겠죠. 배치도 하고. 이거를 보면은 고도가 한 20에서 30km 고도에서 운용을 하고 최고 속도가 마하 9. 사거리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000km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우리 거랑 비슷해요. 앞부분이. 이거 보면은 미국에서 하다가 지금 중단된 부분도 그 비행체의 모습이 이거랑 유사하고 일본에서 개발 중인 것도 이거랑 유사합니다. 중국 것도 정확한 모습은 노출은 안 됐지만 이런 모습을 가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 세상에 개발 중에 스텔스기의 형상이 대부분 비슷한 것과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우리 미사일로 가보면 1단 부스터가 있습니다. 제일 짧은 거 있었죠. 1단 부스터가 있는데 아마 그 길이는 한 1m에서 1m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0톤의 추력으로 추력이 10톤짜리고 이게 보면은 얼마 전에 올라갔던 그 누리호 같은 것에 아마 3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추력이면 그때 한 7톤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10톤의 추력으로 12초 만에 마하 1.2 정도로 가속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를 올리는 거죠. 그 다음 2단 부스터죠. 2단 부스터는 마하 6.2까지 가속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20km 이상으로 올린다. 이제 고도 30km 영역이 이 비행기가 이제 주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구간이거든요. 아까 지르콘에서 AS 보다시피. 그래서 고도 20km까지 밀어 올린다. 2단 부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속도는 마하 6.2가 될 것이다. 2단 부스트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위에 보이는 게 지르콘의 그 수직 발사관에 이렇게 꽂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위에 보면 동그랗게 캡을 쓰고 있어요. 그렇고 밑에 게 이제 중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실험했던 싱콩2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앞에가 뾰족하긴 하지만 여기도 덮개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통상적인 그 극초음속 미사일의 그 머리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덮개가 씌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제 추정에는 안에 그 램젯이나 스크램젯 엔진이 작동하기 전에 그리고 공기 유입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도도 올라가고 속도도 충분히 붙어서 스크램젯이 작동할 여건이 되면은 그때 이게 벗겨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중국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동영상,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에서는 그 덮개가 제거된 상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보기가 훨씬 좋으니까요, 없는 게. 자, 이게는 이제 덮개라고 하고 슈로우드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인터스테이지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사일 본체하고 그 부스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그래서 이게 이제 안에 스크램젯, 안에 복합 엔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램젯하고 스크램젯이 들어있는 겁니다.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가동하는 시점이 됐을 때 덮개가 분리가 되고 공기 유입이 앞으로 이제 발생하면서 그 공기가 인터스테이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이 자체가 추진력을 발생하는 안에 로켓 연료가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터스테이지가 작동하는 과정에는 단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2단이 계속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작동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인터스테이지의 기능이 램젯, 특히 스크램젯 같은 경우는 연소실 내에 들어오는 공기가 마하가 넘습니다. 음속을 초과하는 엄청난 빠른 속도에 압축된 공기가 들어와서 거기를 점화를 시키고 연료하고 섞어서 점화를 시키고 그 점화를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운 기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켓 부스터가 안정적인 추진력을 발생하는 상황, 즉 스크램젯 엔진이 잘 점화될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되는 동안 차츰차츰 해서 결과적으로는 앞에 있는 그 스크램젯이 홀로 작동하게, 그러니까 그 전환이 부드럽게 일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터스테이지가 하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추정을 제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단이 그 다음 분리되죠. 충분히 이제 스크램젯에 불이 잘 붙었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되면은 단이 분리가 되고, 단이 분리될 때 제가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를 했는데 보면은 인터스테이지도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서.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스크램젯인데 사실 정확한 명칭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이름은 이중 모드 스크램젯입니다. 예. 그러니까 램젯이 스크램젯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램젯은 마하 1, 2 넘어가면은 작동을 하죠. 그래서 마하 4, 5 정도까지 가속을 하고, 그래서 스크램젯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까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비행 중에 속도에 가감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스크램젯에서 다시 램젯으로 오고, 램젯에서 다시 스크램젯으로 가고, 다이나믹하게 이 연소기를 쓰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쓰는 것도 고려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이제 램젯과 램젯을 단지 스크램젯을 가동하기 위한 추진용으로 쓰기보다는 저속에서는 램젯, 초고속에서는 스크램젯, 이렇게 쓰는 것이 확실히 효율적이거든요. 기술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예.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관련된 기관들이 쭉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한화에서 두 가지, 주 하나가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관여되어 있고, 현대로템, 카이스트,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이제 관여가 되어 있어요. 전체 총괄은 국방과학연구소에 했던 것 같고, 각각의 기관들이 맡았던 역할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번에 소개된 것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 하나에서 한 것은 뭐냐? 초고속 발사체 및 비행체 구조기술 개발. 제가 듣기로는 주 하나하고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같이 앞에 비행체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네, 비행체를 설계했다고 하고, 또 뒤에 부스터 부분은 또 주 하나에서 맡았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게 나오다시피 비행시험용 연료 공급 기술을 개발했다. 네. 그래서 초음속 미사일 내에 있는, 아까 부스트는 주 하나에서 만들었고, 그거는 기존에 이제 고체 로켓 기술을 응용해서 했겠죠. 예. 그 앞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했다. 참 여기서 참고로 드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제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그 초음속 대함 미사일 몇 개월 전에 소개된 그 미사일도 하나가 관여했느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아닌 다른데 아마 LIG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항우연은 뭘 했느냐? 복합영역 경계청 제어 기술 개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복잡한 이야기인데 쉽게 풀면 이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램젯이든 스크램젯이든 바깥에 있는 공기를 끌어당겨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에 공기가 있어야지 작동하는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km 이상 올라가지는 않아요. 고도가 30km 중반 이상은. 예, 공기의 밀도가 아주 산소의 밀도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대신에 스크램젯은 아까 점화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했죠. 예, 압축된 공기가 그러니까 연소실에 들어오는 공기 자체의 속도가 마하를 넘어가기 때문에, 음속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예민한가 봐요. 그래서 점화를 시키기도 어렵고 그 점화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도가 변해서 공기의 흐름이 바뀐다든지 공기의 농도가 달라지면은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스크램젯 엔진에 있어서. 그래서 보다 넓은 작동 영역이라는 것이 항우연에서 기여했다는 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가급적 안정적이고 넓히는 그런 기술을 항우연에서 제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카이스트에서 한 것은 보면 통합 성능 진단 기술 개발. 그래서 비행 시험 시 비접촉식으로 내부 유동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했다, 비행 시험에 적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그 앞에 공기의 흐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걸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연소실에 들어오는 공기의 속도와 밀도가 일정한 것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카이스트에서 고안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지상 시험 분명히 이제 엔진 연소 시험을 지상에서 했을 거거든요. 거기에서 실제 적용을 해봤다. 이런 의미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카이스트에 기여하지 않느냐. 시험 설비 개발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또 이 설비 자체가 또 실제 순항 미사일 체에도 장착이 돼서 비행기에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의 그 연소 상태를 항상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센스 쪽으로 또 기여가 될 여지도 있다고는 봅니다. 자, 그다음 현대 로템 비행 시험용 초음속 연소기 기술 개발 및 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로템은 어떻게 보면 K2 전차나 중장비, 기갑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처음 로템에서 스크램젯을 한다 해서 조금 의아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사실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는 소문 정도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현대 로템에서 이 복합 엔진이라기보다는 이중 모드, 즉 램젯, 스크램젯 엔진을 개발하고 제작했다, 그렇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 재작년쯤에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서 소개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국방부 장관도 언급을 했지만은 실제 될까 저게? 미국도 못 만들고 있는 걸 과연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의구심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인데 그게 드디어 이제 시제 모델로 등장했고 내년에 몇 개월 뒤에 이제 시험 비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많은 준비들 끝에 이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